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당연히 아이 문제, 즉 양육자를 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어찌 보면 이혼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결정이고 선택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와 함께 살아온 아이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아이들이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의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또한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혼을 할 때,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할 때 있어서 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빠질 수 없는 쟁점이고 큰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데요. 아니면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소득이 작은데 이럴 경우에서는 남편한테 양육권이 가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가끔 우리 예전에 아주 신파 영화 보면 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시댁이 잘 산다는 이유로 아이를 뺏어가고 부인은 비를 하염없이 맞으면서 펑펑 울고 그런 드라마 또 영화 같은 거 있었죠. 이게 현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요, 만약에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부부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또는 누가 돈을 못 벌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양육권의 유리함, 불리함을 따지지 않고요. 일단 대체적으로는 10살 미만 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고 양육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된 양육자가, 물론 남편이랑 함께 살았겠지만 주된 양육자가 엄마라면 비록 그 엄마가 경제적인 소득이 별로 없거나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다 하더라도 양육권은 엄마에게 인정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적어도 자기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는 정도, 즉 한 만 10세 이상 정도 되는 경우라면 그 아이의 의사를 매우 존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법정에 불러서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혼 재판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를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가사조사라는 조사관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실제로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가혹한 것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의 양육자는 그렇게 정해진다면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양육비를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즉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합의가 되면 그 양육비에 대한 언급은 법원에서 따로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즉 한 명은 많이 받고 싶고 한 명은 적게 주고 싶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일정 기준을 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바로 이런 게 서울 가정법원 또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이 양육비에 대한 산정 기준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은 아이의 나이, 그리고 가로축은 두 부부가 합산한 소득을 지금 구간별로 나눠 놓고 있죠. 구간대로 보시면 소득과 자녀의 나이의 그 접합점, 그 부분이 가정법원에서 이런 기준으로 삼는 양육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절반 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6 또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4 이런 정도의 비율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되지요. 물론 이것은 일응의 기준이지 딱 절대적으로 이대로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다. 또는 아이가 유학을 가 있는 상황이라서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다. 또는 반대로 부부 중에 한쪽 또는 양쪽이 굉장히 고액의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다면은 당연히 이 기준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응의 기준이라고만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준에서 조금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들에 대한 양육비보다 딸에 대한 양육비가 살짝 좀 더 높은 거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옷 하나라도 더 사줘야 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딸들이 좀 더 돈이 든다라는 현실을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는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또는 판결이 있어도 이 제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 정도로 아직까지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 양육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 혼자 키우나요? 아니죠. 이렇게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젠 외국처럼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람을 감치, 즉 감옥에 넣어버리는 아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서 양육비를 떼어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주 비양심적인 부모를 이렇게 응징하는 건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은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한 달 계속 될 때마다 새롭게 감치, 이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서 감옥에 계속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직접 원천 징수, 마치 세금처럼 처음에 양육비부터 떼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도록도 할 수 있어요. 또 멀쩡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안 준다? 라고 하면 그 회사에 직접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양육비를 원천 징수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일 강력한 감옥에도 넣을 수 있고 또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실 부분이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힘이 되시는 것.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